11년도에 이제 첫 투자를 했는데 네네. 기획부동산 이슈가 12년도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뭐죠? 저의 가장 이제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고 흑역사라면 흑역사인데 저는 그때까지 상당히 제가 그래도 똑똑하고 사람들 저도 의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귀가 얇지 않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작정하고 달려들면 속겠구나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속았던 그 스토리가 있는데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이제 겹쳐서 왔던 때가 2012년도거든요. 제가 11년도 초에 이제 10월 달에 결혼을 하고 바로 이제 허니문 베이비가 돼서 이제 그 다음 12년도 이제 태어났죠. 얘가 8월 달에 첫째가 나오고 근데 이제 그때 와이프가 조리원에서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좀 몸조리 할 때 저는 이제 영광에 있었고 그때 멀리 있죠. 대구와 이제 영광에 떨어져 있었는데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119에 실려서 병원 가고 있다. 갑자기 왜? 물어보니까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이 엉덩이 쪽에 골절이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원래 이제 골밀도라 그러죠. 이 여성분들 출산하면 골밀도가 이제 좀 빠지는데 그렇죠. 원래 또 안 좋았던 그래서 골다공증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이쪽에 척추 쪽에 골절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 거의 뭐 갓난애 나와서부터 한 2달간은 병원에 입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갓난애는 2인실에서 입원했는데 한쪽은 이제 와이프가 누워있고 한쪽은 아기가 있고 장모님은 와 계시고 저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중에는 이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넘어와서 장모님하고 교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인적 얘기지만 부모님이 또 그때 상황이 두 분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또 헤어지시게 됩니다. 근데 좋지 않게 또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쪽에 제가 변호를 제가 또 알아보게 되면서 저는 모르죠. 제가 변호사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제가 살면서 만나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또 아마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피부병으로 상당히 고생하셨거든요.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있는데 몸에 막 두드러기 같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고 하다가 저는 이제 혼자 또 떨어져 있는 데다가 이 주중에는 너무 힘들고 또 간부 생활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그 순간에 이제 재테크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찾고자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인터넷 쪽으로 막 알아보는 거죠. 근데 그때 딱 그 토지 전문 관련 블로그 그 카페가 있었거든요. 관련돼가지고 주는 뭐냐면 소액으로도 토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건 거죠, 이거. 근데 이제 그 어떤 분이 그 토지 전문, 모 토지 그 전문 개발 회사의 이사라는 분이 제가 이렇게 막 질문 같은 걸 하면 정성스럽게 막 글을 달아주시고 너무나, 저분은 나에게 한 줄기 빚이다. 빚이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해서 서로 쪽지를 주고받고 나중에 연락처까지 주고받았는데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분이 대구 분이신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30살 초반이었고 이분이 저보다 10살 많은 여성분이셨는데 대구 분이시고 대구에 한 번씩 내려오시고 제 상황을 제가 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집안 사정도 얘기하고 있고 술술술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우 씨 너무 힘들게 살았다. 나를 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2달 뒤에 와이프 힘든 몸을 이끌고 만나게 되죠.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이분과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셋이서? 네. 왜냐면 와이프가 갑자기 그 돈 어디서 투자할 거야? 그 토지에 투자한다니까. 아니 다 모아봤자 그때 3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누굴 믿고 갑자기 그 잘 모르는 토지에 투자한다는 거냐 해서 같이 가보자. 저는 이분은 우리의 구세주다. 가야 된다. 그래서 딱 얘기를 듣고 이분이 또 다르더라고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게 그걸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종이 큰 거에서 막 넘기면서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아, 궤도 네, 그걸 가져왔더라고요. 식당에. 네, 이분은 뭔가 준비성부터 철저하다. 그래서 들어봤더니만 더 사람이 사기를 당하려다 보니까 더 맞아떨어진 게 제가 영광에서 근무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거기를 근무하려는 데가 전남 영광의 옆에 우리 서해 쪽에 보면 섬이 엄청 많거든요. 그 옆에 보면 신안군 옆에 보면 천사의 섬이라고 있어요. 천사. 왜 천사의 섬이냐면 섬이 1000개가 넘는다 해서 천사의 섬인데 여기에 어떤 한 지역에 본인들이 땅을 사놨대요. 근데 개발을 할 예정이다. 자기들 토지 개발 회사에서 리조트도 짓고 뭐 엄청난 골프장도 해서 엄청나게 할 건데 지금 싸게 사놔라. 지금 싸게 사놓고 나중에 개발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최소 뭐 5배에서 많게는 10배. 태우 씨는 고생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만난 게 정말 복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와 정말 저게 10배? 5배나 된다고? 3천만 원이?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 가보지도 않았고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도 주변에서 이건 아닌데 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토지 그쪽에 있는 신안군청이라든지 토지개발과 전화를 해보니까 개발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전화를 별로 없어요. 거기는 또 전화를 해서 할아버지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집원을 드리고 여기 지금 개발되는 거 맞냐 아시냐 했더니만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지금 당신같이 전화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차 싶었죠. 아차. 이거 사기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내 돈을 다 전재산을 해서 샀는데 이분이 처음에 할 때 사장님께 얘기해가지고 저렴하게 제 걸 준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뭐 몇만 원짜리 땅을 저에게 몇십만 원에 팔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 선임을 제가 또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없어지게 되면 못 받는다고 제가 관련돼서 막 사기 사례를 찾아보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빨리 해야 되냐. 이 회사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변호사 선임해서 조금이라도 받아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하고 했던 뭐 녹음이라도 다행히 녹음이 있었거든요. 그 전화통화 녹음하고 카톡 내용하고 이렇게 해서 변호사 쪽에 다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고소하겠다. 사장이 와서 저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저 아주머니도 여성분도 태호 씨 왜 나를 못 믿냐 해서 저는 아닌 것 같고 다시 돌려달라. 근데 이제 정말 슬픈 얘기인데 이거 투자하신 분은 아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 거죠. 배짜라. 네. 근데 어떻게 마지막에 됐냐면 서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돈을 줄 테니까. 다행인 거죠. 근데 그 누구 모르는 사람 이름하고 연락처랑 주민등록 번호를 저한테 주면서 부동산 팔면 인감증명서 중에 매도자형 인감증명서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제 땅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되팔았던 거죠. 이 회사에서. 그래서 그 돈을 저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저는 뭐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만 받았고 1,000만 원은 도저히 뭐 자기들이 못 주겠다. 이 흐지부지 돼버렸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또 어떤 사람이 희생자가 또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아시겠지만 갑자기 와가지고 선뜻 뭐 네 돈을 불려주겠다. 그건 다 사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마인드적 측면에서 너무 제가 코너에 막 몰려 있었고, 그래서 또 대구 사람이라 그러고 믿었던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뒤통수 치더라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마 그러하게 양심에 대한 가책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안 했겠죠. 자기들도.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불행 중 다행이지만 3분의 2 정도는 돌려받았으니까 공부를 하고 해야 되겠다. 토지든 뭐든 간에 모르고 하면 이렇게 당하는구나. 뼈저리게 느꼈던 계기가 됐던 사건이죠.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거든요. 진짜. 그렇지. 쏠깃하거든 사실. 정말 쏠게 됐거든요. 쪼들리면. 예, 설마 나를 속일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들 이미 다 저를 이렇게 딱 해놨던 거죠. 딱 그 그물망에 딱 해서 몰고 가다가 이제 한 방에 딱 제가 걸린 거고. 근데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제가 바보 같았냐면 집원을 달라 했었거든요. 집원 안 준다, 처음에 안 준다 하다가 집원을 주더라고요. 주는데 이미 그 땅의 주인이 공유 지분으로 됐기 때문에 수십 명이에요, 이미.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속였냐면 이거 나중에 분할로 해서 다 나눠줄 거다. 그러니까 개별 등기 될 거라고 사기를 치더라고요. 안 되는 거죠, 그게. 개별 등기 되려면 이 사람들 동의가 한 수십 명 사람 다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덩어리에 있는데 어떤 땅을 저쪽 윗부분을 누가 가질 건지 이건 협의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내 땅이 다시 뭐 몇 평이 내 땅이 되겠구나 그 중에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모르고 제가 투자했던 제가 바보였던 거고 그 사기에 당했던 가장 적절한 제가 그때 상황이었고 시기였고 그 사람들의 거기에 먹이에 제가 딱 먹잇감으로 제가 돼버렸던 거죠. 그럼 그 수습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다시 회수하는 데까지 2천만 원 회수하는 데까지? 그때 2012년도에 8월달 9월달 애 낳고 나서부터 그 다음 초반까지 갔거든요. 이게 변호사 선임한 데서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좀 걸리더라고요. 이 변호사분들도 제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막 다른 일도 하시고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고 한 두세 달 지나서 그 다음 초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익명의 그 연락처를 주면서 매도자용 인감증명서 떼서 보내면 일단은 먼저 주겠다. 나중에 또 뭐 돈이 생기면 주겠다 했는데 뒤에 1,000만 원 못 받았죠. 그 회사는 아직도 있어요?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없어졌죠. 하나 또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막 기획부동산 사기 뭐 대처 방법 치면 그 회사 그 법인 등기부등본 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자본금이 나오는데 그것도 저는 몰랐죠. 이제 그때 당시에 자본금이 뭐 몇백만 원 수준이에요. 돈 몇백 걸고 그냥 명목상 하나 만든 거죠. 자기들이 사기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인 것도 그것만 알았어도 아마 선뜻 제 전재산을 그때 당시 투자하지 않았을 건데 몰랐던 거죠. 저는 정말. 보통 산 임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든지 네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네. 섬을 개발하겠다? 신선합니다. 저는 그때 될 줄 알았어요. 천사의 섬, 뭔가 자기들이 말씀드린 궤적을 가지고 와서 뭐 제2의 남섬 이러면서. 네, 엄청나게 막 개발 계획이 막 리조트 생기고 골프장 생기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속이냐면 처음에 자기들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싸게 크게 사놨다가 다시 조금 더 자기들 이문을 붙여서 판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또 모이면 그 돈으로 개발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속았죠. 이 사람들도 개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를 받는 그런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게 아니었죠. 그건 쓸모없는 땅이었고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이었고 개별 등기도 안 되는 땅이었고 몇만 원밖에 안 되는 땅을 몇십만 원에 기획을 당한 거죠. 기획부동산 좀 한마디 해주세요. 토지 투자에 관심 있는 소액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한테. 그 구만수 박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모르면 하지 마라. 하지 마. 토지 투자 하지 마. 제발. 네. 알고 하시란 구만수 박사님의 명언이 있기 때문에 그 말로 대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랭이 TV에 인터뷰하셨던 분들 대부분 전문가들이시고 전업 투자자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시는 전문가도 상당히 많으시고 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측면에서 여기 나와서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평범한 저는 직장인이었다가 자영업을 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유튜브도 그냥 조금씩 하고 있는 사람인데 평범한 그러니까 사람이 천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나중에 최종 목표인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목표를 두고 싶고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2030 직장인분들이라든지 취준생분들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 부분에 좀 맞추고 싶은데 그렇죠. 기획부동산 다 하고 나서는 내가 모르면 누구든지 내 사병에는 내가 적이겠구나. 내 돈을 어떻게 빼먹으려는 사람들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책도 거의 다 봤고 부동산 관련된 책은. 그다음에 자기개발 서적도 계속 보고 올라와서 이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들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11년도부터 12년도 계속 올라가면서 아파트 투자를 조금씩 하다가 13년도에 제가 이제 자산이 한번 탁 올라갔던 시기가 분양권을 그때 제가 이제 청약에서 당첨은 안 됐는데 초반에 이제 초기 피가 낮았을 때 분양권을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죠. 그때 당시에 직장이 그래도 조금 탄탄하다 보니까 신용대출이 지금 얘기하는 영끌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영끌을 했죠 이제. 영끌을 해서 최대한 받아가지고 분양권을 막 두세 개씩 사는 거죠. 4848. 예. 근데 주변에서는 왜 그러냐 도대체. 그건 아니다. 나는 그래도 아니 뭐 지금 어차피 이 돈 내가 신용대출 해서 이자 해봤자 얼마 되겠느냐. 이거 해가지고 일단은 대구 시장이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이제 예상을 한 거죠. 제 혼자 예상이 아니고 이미 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예측을 하신 걸 제가 보고 공부를 해보고 그때부터 분양권을 많이 해서 일부는 이제 2, 3년 있다가 이제 입주할 시점에 대해서 피를 받고 다시 팔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때 사서 와. 전세를 이제 계속 이제 올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팔지 않고 매도하지 않고 전세 상승분만으로도 자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공부를 해서 알았기 때문에 팔았던 것으로 나중에 이제 4, 5년 뒤에 아파트하고 분양권 팔았던 돈으로 2015년도에 원룸 투자할 때 그 시드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분양권 투자했던 지역이 주로 대구이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저는 대구 시장밖에 몰라서 와. 대구만 그냥 오로지 대구만. 제 고향이 뭐 대구고 아는 쪽이 대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기가 너무 잘 맞았죠. 대세 상승기에 웬만한 아파트 샀었으면 아마 대구 사시는 분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거든요. 15년도까지. 난리였죠, 진짜.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습관이라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으신 분들은 제가 뭐 네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습관 자체가 어떤 게 예전부터 있었냐면 엄한 곳에 돈을 쓴다거나 시간을 쓰는 걸 저도 예전부터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거든요. 엄한 곳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차, 특히 남성분들, 뭐 시계, 뭐 이렇게 남성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명품 뭐 네, 그런 거. 명품, 네. 옷 거기에 사실 크게 저희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도 제가 유튜브에서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차를 2번 바꿨는데 처음에도 중고차였고 두 번째도 2000년식 기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대에서 나온 그랜저 2000년식 그러니까 20년 됐죠. 지금 차가 영광으로 갔을 2011년도에 구입했죠. 10년 정도 됐네요. 벌써 그때도 중고차였고 지금도 타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크게 제가 차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명품을 시계라든지 옷이라든지 거기에 돈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지금 내가 거기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그런 마인드 것 같고 시간 자체도 친구들 만나서 계속적으로 술을 많이 먹는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TV를 많이 본다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시간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원 아파트에 예전에 제가 거주했을 때도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내가 어울린다면 내 시간을 다 허비하겠구나. 그 사원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장점만 모았죠. 나는 여기서 돈은 최대한 모으고 내 귀는 저쪽으로 열려 있어야 되겠다. 투자하시는 분들. 그래서 했었는데 일단 학생분들이라든지 취준생분들은 저는 돈에 대한 좀 소중함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요 앞전에 영상을 봤던 이제 김짬부님 오셨잖아요. 네. 제가 그분 보고 제가 사실은 메일에도 드렸는데 그분 보고 제가 호랭이 TV에 인터뷰 신청을 이렇게 한 용기가 났거든요. 저분이 와 정말 대단하다. 20대 때부터 저렇게 짠테크에 대한 이 새로운 또 개념이라 그래야 되나요? 요즘 완전 뭐 욜로라든지 뭐 소확행이라 이렇게 많이 하시는 요 트렌드에서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 저도 그게 바탕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아르바이트는 좀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허락이 하신다면.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최저시급이 내년에 이제 결정된 거 보니까 9,610원이더라고요. 올해는 8,600 얼마고 제가 2000년도에 공공학번인데 그때 1,600원이더라고요. 시간당 최저임금.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많이 했었는데 알바를 하다 보니까 물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제 한 것도 있는데 돈에 대한 규정함을 알더라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 직장인 분들은 추천드리는 것은 적금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적금? 네네. 저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지금도요? 네,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정도 매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고금리라 가지고 이게 재테크 측면에서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최소 내 월급의 40% 50% 정도 적금을 하고 나머지 월급이 진짜 내 월급이겠구나라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습관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닌 돈을 모으는 습관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잘 그래도 다행히 안정적으로 왔던 이유가 이 모으는 습관이라든지 돈에 대한 이 마인드가 그게 좀 바탕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은요. 천재적인 이런 사람은 아이디어라든지 뭔가 그것 측면에서 확 할 수 있지만 그게 없는 사람들, 저같이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평범한 우리 직장인분들 또 자영업자분들은 이게 본바탕이 돼야 된다. 두 가지가. 적금 말고 코인이나 주식하면 안 돼요? 되죠. 되는데 아까 그 구만수 박사님처럼 알고 해라. 알고 해라. 모르고 그냥 근데 제 주변에 코인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친구도 얼마 전에 와서 얘기하는데 왜 하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코인을. 근데 알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소스를 받았대요. 어디서. 소스. 그 소스를 도대체 어디서 간지 모르겠는데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옆에서 소스 주식도 솔직히 다 공부해서 물론 공부해서 있어요. 있기는.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공부한다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다 주변에서 동료들 소스 받고 야 이게 좋더래. 이게 뜬데 다 그거거든요. 바이오주 이런 네, 거. 지금 정치 테마주도 지금 갑자기 막 올라간다 그러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알고 하면 좋다. 알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물론 이제 시드머니 모으기 위해서 이제 코인도 하시고 펀드도 하시고 다 좋은데 알고 하면 좋겠다. 얼마 전에 나오셨던 홍춘욱 박사님 말씀도 저는 정말 맞다고 보는 게 네. 달러에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네. 정말 맞다. 알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하시는 것은 강추드리는 거죠. 내 시드머니를 계속적으로 모으는 습관이 가면 좋겠다. 그 수단이 어떤 거 좀 다르겠지만 이제 공부를 하고 하시면 좋겠다. 저처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적금으로 내 돈을 모으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에 다들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아무리 100만 원 적금을 해봤자 1년 해봤자 1200이거든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저기 억이 올랐네, 저기 몇천이 올랐네. 이걸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나게 느실 건데 저도 초반에는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그렇게 시드머니를 모아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면 좋다. 그러니까 1년 뒤에 100만 원을 내가 적금한다면 1년에 1200만 원이 모일 것은 거의 확정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금리가 높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내가 돈을 모은 것은 그냥 아끼면 모을 수 있는 건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만약 내가 부동산으로 정했다 그러면 어느 날 1년 뒤에 1000만 원 또는 1200만 원으로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하나 사두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올 한해. 그렇게 목표를 두면 그 돈에 이제 그 목적성과 이름을 붙이시고 확실하게 기간, 우리 목표 잡을 때 기간을 두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하겠다가 아니고 올해 안에 한 건 하겠다. 확실하게. 딱 그렇게 한다면 중도 포기하고 싶어도 아니야 나 올해 하기로 했지. 이게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목적성을 돈을 모으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1000만 원으로 무슨 투자를 하냐 부동산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1000만 원으로 몇 억을 벌겠다는 것은 욕심이거든요.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저도 올해도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배제되는 거 물건을 투자를 하면서 다행히도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내가 오른다면 100% 수익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들어간 수익률이 중요한데 순투자금 대비 얼마나 오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보면 전국적으로 투자할 곳은 많다. 다 같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이. 그래서 목적성을 두시고 1년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한 채, 두 채만 꾸준하게 하신다면 그게 시간이 쌓이면서 내 자산 형성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자산 정리를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다. 정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엑셀을 하시는 분들은 엑셀로 하시면 좋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금 1년에 내가 지금 시드머니 없는 상태에서 투자도 못했기 때문에 엑셀로 정리해봤자 몇 줄? 근데 쌓이다 보면 늘어날 건데 분명히 현타가 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개월 만에 한 번씩 올 때도 있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돈을 모으고 또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게 과연 맞나? 지금도 저도 이제 지방 쪽을 하고 있지만 그때 내가 서울에 했었어야 되는데 기회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미 지난 후에지만 근데 자산 현황을 내가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얘기인데 와이프가 저 이제 자영업 하잖아요. 막 장사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와서 씻고 이제 와이프가 힘들다는 거죠. 장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왜냐면 장사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은 힘들기 때문에 과연 맞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왜냐면 이 부동산 쪽은 와이프가 잘 몰라요. 알려는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 수 없냐. 지금까지 투자한 것들. 투자하고 있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좀 우리가 돈을 실제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건 팔아야 내 돈인데 이게 팔지 않고 이게 시세로만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와이프가 힘들어하네. 저도 한번 궁금한 거죠. 지금까지 투자한 매물이 어떻게 잘 파악을 안 하고 있다가 엑셀로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시세 기준이 아니고
공시 가격 기준으로 한번 작년 대비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뭐 건물이 얼마나 공시 가격이 올랐나 쫙 그래서 정리를 했죠. 비교 분석해서 올해에서 작년 빼니까 이 정도 수익, 그러니까 팔지 않았는데 공시 가격이 이만큼 올랐네? 보여줬죠, 와이프한테. 그때 와이프가 아, 피로가 눅 녹듯이 녹는구나. 갑자기 네, 갑자기 피로가 회복되고 긍정적인 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와이프가. 저도 뿌듯한 거고. 그래서 자산 정리를 하면 좋다. 우리가 현타 올 때 내 자산이 아, 이렇게 지금 그래도 쌓여가고 있구나. 눈에 안 보이면 모르거든요. 근데 이 시각화를 딱 해놓으면 한 번씩 내가 힘들 때 볼 때 아, 내 것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구나.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정리하시면 좋겠다. 지금부터라도 정리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도 매번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마지막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부모님하고 정말 원수지지 않은 이상은 집에서 출퇴근하실 수 있는 거리면 나오지 마시고 주거비 측면, 아끼는 측면에서 그냥 집에서 출퇴근하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나가서 하시는 분들 중에 다 좋죠. 내 혼자만의 생활, 개인적인 생활 다 좋은데 돈 모으기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보고 이렇게 필 받아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나오시는 많죠. 있어요. 근데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여기는 제가 볼 때 서울 수도권은 어마무시할 거야 아마. 네. 이 주거비가 지방은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차로 운전해서 영업직이라든지 꼭 필요하신 업무가 아니라면 사회초년생분들 차를 사시는 거 좀 미루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교과서적인 얘기겠지만 신용카드 같은 것은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신용카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아, 그래요? 저는 체크카드로만 사용하거든요. 직장 다니실 때도? 네네. 돈이 결제가 밀리는 것도 싫어하시는군요. 저는 그거 옛날부터 그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나눠 사는 것도 안 좋아하고 할부라 그러죠. 있으면 사고 내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있으면 사고 미리 다음 달에 돈을 내는 거를 저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으면 사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 신용카드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거든요. 사람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해서 체크카드로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자산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부채를 늘리는데 많이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쪽에 소비를 많이 한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려면 일단은 우리가 사회 초년생일 때 20, 30대일 때 그게 바탕이 안 되면 이 습관이 바탕이 안 되면 중간에 무너지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거든요. 잘 하시다가도 막 엇나가요 한 번씩. 갑자기 드림카를 사신다거나. 뭐 사셨어요? 엇나가신 분? 벤츠 이런 거? 벤츠 그 위에 그건 뭐죠? 저기 벤틀리라 그러나요? 벤틀리? 네. 큰 차? 네, 엄청 비싼 억 단위 하는 차를 사시더라고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본인이 드림카였대요. 그럼 상관이 없는데 한번 바뀐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도 그럼 타고? 네, 그분은 계속 타고 계시는데 투자는 지금 못 하고 있죠. 거기에 들어간 돈이 너무 워낙 많다 보니까. 유지비도 장난 아니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부산에 센텀이라 그러죠. 거기에 엄청나게 비싼, 거기 사왔으면 좋았는데 월세로 들어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로망이었다.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로망이었대요. 그 가족들과 바다를 이렇게 쫙 바라보면서 사는 게 로망이었다 하니까 그래 해라 네가 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가죠. 몇백만 원이 매달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걱정이 제가 드는 거죠. 물론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의 차이고 한번 갔다 오신 분, 그러니까 약간은 이렇게 억길로 나가시는 분들이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